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 인수위 시절 작성된 군장성 인사 명단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집 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손글씨로 의장 총장이라 표기된 인물들은 실제로 그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그 노상원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동업자 김충식과도 이미 2015년 후원 정황이 확인된 인물입니다. 공개된 보도와 문건들이 지목하는 배후 세력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역술인 노상원 씨의 집 금고에서 2022년 인수위 시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군장성 인사 명단이 나왔습니다. JTBC가 그 명단 속 인물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노 씨가 동그라미를 치고 의장이라고 쓴 인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실제로 합참 의장이 됐습니다. 동그라미와 별표 그리고 총장이라고 쓴 인물은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그 명단 속엔 포스타 4명, 3스타급 20명의 인사 정보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계엄군 인사를 짠 노상원 씨가 2년여 전인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인사에 관여해온 것으로 종합특검은 의심합니다. 먼저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퇴역하고 오랜 기간 역술인으로 살아온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롯데리아 계엄 모의로 상징되는 내란의 비선 수준을 넘어 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와 깊이 소통한 걸 보여주는 문건이 자택 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노상원 수첩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이 최근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이 문건 국방 인사 전략 방향을 열람했습니다. 2021년 대선 이후 윤석열 인수위에서 작성된 걸로 보이는 문건은 대장급 4명과 중장급 20명의 사진, 이름, 출신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김승겸 대장 이름엔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화살표를 빼 의장이라 적혔습니다. 박정환 중장엔 동그라미와 별표가 쳐졌고 총장이라 함께 쓰였습니다. 전동진 중장 옆엔 지작이라 적혔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김 씨는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최소 10년간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최근 압수수색한 양평창고 근처에서는 김 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는데 그중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후원이라고 적힌 봉투에는 개명 전 노 전 사령관의 이름인 노용래 장군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 봉투에는 대표 노용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김 씨가 지난 2015년 주관한 전시회로 여기에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흔적은 김충식 씨 수첩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8일 김 씨는 용래 YR이라는 메모를 수첩에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이날 만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YR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수사할 당시 자택에서 확보한 계엄 관련 문건의 이름과도 비슷해 김 씨가 노 전 사령관과 관련 내용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이게 이제 연합뉴스TV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이게 8월자 단독이었는데 뭐냐면 연합뉴스TV가 김충식 씨, 그러니까 그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와 내연녀로 알려졌죠. 뭐 오랜 동업자라고도 알려졌는데 특검이 김충식 씨가 사용했던 창고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문건이 나왔는데요. 그 문건을 들여다보니까 노상원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 양평 창고 근처에서 문건을 봤더니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후원이라고 적힌 봉투에 노상원의 전 이름, 그러니까 개명 전의 이름, 노용래 장군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김충식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 노상원도 사실무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나라의 계엄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루트로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김충식과 김건희와 최은순이 또 다 연결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노상원이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수로 계엄을 하겠어요. 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계엄을 꿈꿨다면 대통령하고 연을 어떻게든 이으려고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둘의 연결점을 지금 찾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있을 텐데 특검이 예. 많이 근데 들어갔다고 봐요. 보완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파헤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윤석열은 오케이 지금 재판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네. 노상원 뒤에 뭐 김충식이 있고 김충식과 최은순과 김건희가 만약에 있다고 치자고요. 상상의 영역으로. 그럼 특검이 이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목표는 거기였을 거예요. 특검의 목표가? 네네. 처음부터 목표는 그거일 거고.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사람도 내란에 개입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상식적인 의혹인데 특검이 또 그렇죠. 판단하는 건 달랐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목표 지점은 거기로 예.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계엄의 동기를 이 특검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법원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계엄을 왜 하게 됐으며 내란의 고의, 헌법 유린의 고의가 왜 있었는가 동기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와 관련된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고 특검이 통과되니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못 참다가 뭐 명태균이 뭘 깐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계엄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걸 목표 지점으로 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그 포즈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뭐 여인형의 뭐 메모가 발견이 되고 뭐 시점이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2023년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김건희와 어떤 관련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포즈를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최종 보스가 김건희이기 때문에 끝판대장이니까 네. 마지막에 밝혀질 거긴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여인형 같은 사람만 조져도 당신은 뭐기에 이런 짓을 하냐. 여러 가지 포즈들을 맞춰가면 되는 거죠. 특검이 계속으로. 법적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데 있어서 네. 결과적인 실질 배우가 김건희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밝힐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갑재옹 같은 사람들은요 아. 자꾸 방송 나와서 최근에도 막 우발적인 그 내란 얘기를 자꾸 해요. 술 먹다가 네. 울컥해가지고 민주당이 괘씸하니까 예. 그거 아니다. 과거부터 빌드업이 있어갖고 차근차근 비상대권이라는 뭐라 그럴까 비상벨 책상 밑에 있는 비상벨을 준비해 놓고 언제 누를지 고민할 때 트리거는 고무렵이 될 수 있겠으나 예. 그것 때문에 계획을 급조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전부터 23년도부터 비상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김건희와 그들의 했던 행악을 덮기 위한 목적 아니겠느냐? 노상원 수첩이 그러니까 지금 판독 결과 나오고 있잖아요. 23년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건 이제 보고서의 초안인 거고 이제 방첩사령관 여인형 사령관의 메모는 이제 보고서로 치면 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행 단계로 간 거예요. 노상원은 이제 초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 올린 거를 현역 장군, 현역 방첩사령관은 메모를 남겼다는 건 이거 하겠다. 이거는 정말 최종 보고서 윤석열에게 올리는 거죠. 자 이대로 하겠습니다. 올린 거기 때문에 진짜 최종. 아마 최가 몇 번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무튼 이건 진짜 최종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행이 되기 직전까지 갔던 거. 이거 진짜 이거 우리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웃을 그냥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노상원 그 사령관 그 수첩에 담긴 내용은 진짜 공포 그 자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에이 설마 이거는 그냥 적은 거겠지라고 했지만 판독 결과 보면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예.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고 군 장성 인사 승진한 사람들 다 적혀 있고 거기에 초안 보고서가 정말 실행되는 단계가 24년부터 착착착착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인간들이 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상상을 했는지 저는 이 궁금한 건 여인형 사령관 여기 메모에 일단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이 노상원의 이 초안 보고서에 있던 내용 중에 지금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노상원 수첩에 있던 그 역행사. 아하,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 쟤네들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대응. 거기에 저는 9사단, 34단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그게 서울 인근에 있는. 와, 그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두환이 쿠데타, 그러니까 내란 예, 일으켰을 예. 때 그때 우리 내란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그때 군대 반응해서 군대 보병 사단 끌고 온 게 9사단 단장이 노태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9사단을 끌고 왔다는 건 뭐냐면 유사시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해야 되는 군대를 뺀 겁니다. 이거 내란하겠다고 북한과의 안보 보안을 포기하고 지금 온 거란 거예요. 이 노상원은 똑같이 9사단 빼가지고 야 내란했는데 반응하면은 야 북한 상관없어 걔네들 데리고 와라고 한 거거든요. 과연 여인형 이 최종 보고서에는 과연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역행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짰는지 전 이 천인공날 짓을 어떻게 최종 보고서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예. 아직은 네. 이게 뭐 이제 메모이니까 아마도 12월 3일 이전에 뭐 11월 4일에라도 이건 진짜 최종일까? 이제 이런
보고서 있을지 모르죠. 근데 아. 그거는 역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예.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상원의 여러 메모를 봤을 때 이미 준비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방첩사에 누구를 앉혀야 되는가, 그리고 계엄사령관에 누구를 앉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지상작전사령관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가, 다 이름을 적어놨는데 정말로 다 됐어요. 이대로 인사를 단행을 해버렸고, 그 이후에 지상작전사령관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12.12 반란을 염두에 두고 참고해가지고 그때 9사단을 막아섰던 게 이제 34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엄을 발발했을 때 뭔가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소위 행사를 역으로 반대하는 이런 계엄을 저지하는 세력이 없어야지 우리의 계획이 무리 없이 추진된다라는 가정을 해두고 이런 인사들을 단행한 거 아니에요. 특히 지상작전사령관은 가장 중요한 인사로 이 사람들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최종 문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상원의 메모는 상당히 중요한 사전 자료였고 그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게 아마도 여인영의 메모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은 우리가 막연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독 보도가 이루어진 내용이 일부 페이지만 해독을 한 거거든요. 아, 다 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남아 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발표한 것도 군사 안보상 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공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제 군사 안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다 더한 게 아직 있을 수 있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재판 과정에서 다퉈지거나 비공개적으로 다뤄질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공개한 게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이 정도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계엄이 그날 그냥 바로 해제가 되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설렁설렁 나이브하게 계엄을 준비했지라고 생각을 많이들 전혀요.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게 이걸로 밝혀진 거예요. 사실 해제한 다음에는 얘네가 참 설렁설렁 멍청해서 다행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맞아요. 오히려 네. 멍청해서 이게 무마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국회로 달려갔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국회를 국민들. 막기 위해 갔던 예. 국민들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여지를 만들어줬던 군인들 이런 예. 사람들이 만들어준 작품인 거지 사실 정말 위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실 작년 3월부터라고 했는데 결국 이걸 언제부터 꿈꿨는가가 지금 점점 앞으로 땡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3년 10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23년 8월 15일 날 이미 결심은 이미 윤석열이 했다. 왜냐면은 8.15 경축사에 반국가 세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때란 말이에요. 그쵸. 반국가 세력. 예. 반국가 세력은 그 이전까지 보수 세력이 뭐 진보 진영이나 이쪽에 비판을 하던 이적 단체 수준을 넘어서는 북한과 내통하는 똑같은 애들. 이적 단체는 북한을 지향하는 애들이라면 여기는 그냥 북한과 같은 애들, 북한을 같은 취급을 해버리는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쓸어버려야 되는 애들. 이렇게 이미 결심을 한 겁니다. 그 8.15 경축사에서 그 단어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윤석열의 머리에는 계엄해야겠다는 머리가 23년 8월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미 23년 초에 그 뭐 현안 대응 TF라는 뭐 이름의 거기에서 이미 계획들을 막 보냈다는 거, 계획들을 보고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북한을 도발하는 거고, 이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 북한을 이렇게 도발하면 됩니다. 근데 그 도발하는 계획들이 다 참 들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몰래 공작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들켜서 어떻게든 도발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요. 참 참담한 내용들을 이미 23년 초부터 보고를 했고 8월에 결단, 10월에 모의 시작 이렇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이 내란 재판이나 아니면 그 탄핵 재판이나 거기서 말했던 내용들은 거짓인 게 너무 많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2023년 10월에 원래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3월이죠.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이 안가 회동을 통해서 윤석열과 이 계엄 수뇌부들 그러니까 사령관들하고 계엄 모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지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참고해서 봤을 때 2023년 10월 이전에 아마 이 계엄을 획책했을 것이다라고 또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지금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성추윤 부의장께서는 2023년 8월에 이제 경축사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2022년 9월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고 인수비를 꾸려가지고 윤석열의 세상이었다가
이제 뭐 관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실을 다 옮기고 나서 도어 스태핑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는 것마다 건바이 건으로 다 안 됐어요. 장관 임명도 하다가 뭐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장관 반열하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지율이 나락으로 갔고요. 예, 예. 그리고 뭐 5세 입학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예. 그때부터 베베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이든 날리면이 터지고 언론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근데 2022년 11월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듣느냐.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2022년 11월이고요. 그 연말을 지나가지고 2023년 초반에는 이제 한참 해외 순방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계엄을 어느 정도 준비해 나갔던 단계인데 결정적으로 트리거가 됐던 건 2023년 11월에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계획을 더 가시화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2024년 초반인 3월에 이제 안가회동을 통해서 군 수뇌부들과 계엄을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했고 노상원과 김용현을 주축으로 해서 이 계엄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행에 옮긴 거는 2024년이겠지만 저는 이거는 2년 정도에 걸쳐서 윤석열 정권 내내 철저하게 계획됐던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계엄 때 제일 이상한 쪽이 바로 수사 2단 노상원 쪽이죠. 네네. 노상원이 제일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죠? 네. 제일 이상하고 무속과도 관련돼 있고 너무나 진짜 잔인하고 잔혹한 부분입니다. 네. 노상원 부분. 네. 근데 김충식이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상원을 알았더라고. 김충식이가. 네네. 예. 그러면 좀 됐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증을 갖다가 그 부분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김충식 씨가 성우회 회원들로부터 하나회 출신인 정성길, 유효일, 김묵, 노상원 등으로부터 통일자금 명목의 후원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받게 됩니다. 저기 봉투에 기재된 노용래라는 이름은 노상원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2015년, 16년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와, 씨, 뭐야. 이 진짜 너무 소름. 나는 이거 몰랐어요. 저는 이게 있었던 거를. 네네. 그 실제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한 거야. 네, 맞습니다. 노상원의 군 현역 당시 이름이 뭐죠? 노용래죠. 노용래. 노용래. 예, 사진 한번 보시면 와, 나 미친다, 진짜. 저 사진에 보시면 대표 노용래라고 적혀 있고요. 그 왼쪽에 노용래 장군이라고 적혀 있죠. 다 공인들이니까 이제 이름을 아마 오픈해도 별 저기는 다 공인들입니다. 알려진 네. 분들입니다. 네. 그 위쪽에 봉투에 보시면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후원 봉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여행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있는 그 갤러리가 그 베를린 장벽 자체가 이제 갤러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야외 갤러리 중에 가장 긴 갤러리입니다. 1316m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길고 큰 갤러리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왜 기부를 하냐, 후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지금 저 대통령실 바로 그 네. 앞에. 용산에서 저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대한 그 베를린 장벽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갖고 있는 것들을 들여와서 일종의 기념전을 합니다. 그 용산에서. 용산에서. 그게 2015년도에 해요. 2015년. 네, 저기 지금 장군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노용래 장군은 당시에 현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퇴역한 장군들이에요. 저기 성함들의 그 시점에서 네. 유일하게 당시 현역 장군으로서 대표 노용래라고 해서 거기다 후원을 하죠. 그런데 그 전시회, 당시에 그 DMZ 스토리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전 이기수 전 총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 전시회 조직위원장 이런 걸 맡아요. 그리고 롯데 면세점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표를 맡아서 저 전시회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큰 행사예요. 네. 거기에 장군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용래 장군이 대표로 이제 후원을 하죠. 2015년이니까 박근혜 정권이죠. 네. 네.
그때 그러면 왜 그때 이 전체 이 전시 기획을 하는 그게 김충식이에요? 대표가 김충식. 미친다 나 진짜. 그래서 그 김충식 씨가 주도해서 하는 행사에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와. 저 장군들도 그렇지만 이런 조직위원장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이거 베를린에서 들여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거 관련해서 정말 굉장한 사회적 명사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 김충식이가 다 주도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와, 기본적으로. 이거 미치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두에 정말 이 별것 아닌 사람처럼 양평 시골에 그냥 어떤 그 지방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수준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와. 뭐야 이거? 3일 동안 하는 전시에 어마어마하게 후원들이 몰렸다고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와. 여기에 또 노상원이 나온다는 사실. 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상원과 그 관계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관계라는 거를 저걸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죠. 네. 네, 김충식 씨는 그러니까 원래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부터. 네, 송파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냥 피레미 같은 뭐 브로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그 왜 옛날에 경찰이나 검찰 가면 뭐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런 거 갖고 네. 지역 유지들 이렇게 네. 해서 뭐 검찰청이나 뭐 경찰이 뭐 체육대회 하면 이제 뭐 과일 싸들고 지역 유지들이 네. 가서 이제 뭐 회식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네. 동부지검이랑 커넥션이 있었고 근데 이제 최은순 씨랑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제가 이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은순 씨가 자기 남편이 87년인가 88년에 사망하자 자기 남편의 친구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최은순이? 네, 최은순이. 남편의 친구와 동거예요? 남편의 친구. 네. 그 당시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송파의 그 석촌 사거리에 땅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노른자 있다. 그 87년인가 88년에 그걸 8억에 팔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망 신고를 며칠 미루고 네. 그 사이에 그냥 팔아요. 남편 명의로. 상속을 안 받고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안 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주는 게 남편 친구예요. 부동산 업자. 그 업자랑 최은순이 이제 남편의 친구인데 네. 동거를 합니다. 동거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네. 김충식으로 갈아타요. 최은순이. 예. 그렇게 이제 최은순과 김충식이 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김충식은 최은순이 개입하는 모든 이권에 다 나옵니다. 이름이. 예. 그렇게 연이 됩니다. 둘이.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노독봉 선생님, 네.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하늘한 네. 추모공원. 네, 추모공원 사건. 거기서도 김충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네. 정대택 선생님 사건에서도 또 김충식이 등장해서 열일하고요. 네. 예, 예,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추정컨대 김충식은 사실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가 최은순, 김건희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잖아요.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바보 바지를 그렇죠. 내세워서 대통령으로. 네.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이게 정권이 시작했을 때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최은순과 김충식은 동거 관계였다가 이제 더 이상 동거를 하진 않아요. 김충식이 다른 동거녀가 생깁니다. 저기 네. 나온 게 이제 최은순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둘 사이에 뭐 좀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줄 거 주고 해결할 거 하고 그래갖고 김충식이 몇십억 받고 뭐 관계를 이렇게 뭐 했다라는 건가? 게 정권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진짜 계속해서 서로 이권을 공유했다라고 봐야죠. 최은순과 김충식. 네. 예.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면은 김충식이가 정재계 인사들과 아주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이 김충식 씨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정치권 같으면 여만 한 게 아니라 뭐 여야가 이렇게 뒤바뀌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여 쪽에 더 집중을 했겠죠, 당연히. 네. 그다음에 정계 그리고 관계. 그리고 검경. 네, 검경은 뭐 우리 장 기자님께서 더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고 네. 어느 정도 과연 좀 전에 이제 처음 뭐 이 사람을 좀 깔봤다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별거 아닌 걸로 네네네. 봤다 하는데
별것 아닌 사람이 과연 이 정도의 인맥들을 오. 어떻게 만날까? 궁금하다, 궁금해. 한번 사진 보면서 그림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뭐 어떤 거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네, 네. 이건 뭐예요? 네, 지금 도자기인데. 보시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라고 써 있죠. 저 한자로 이철규. 이출표. 예, 혜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극명준덕이라고 돼 있죠. 극명준덕이라는 뜻은 요순 시대의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서 굉장히 큰 덕을 베푼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철규 국회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인연으로 생각해 봐요. 아니 이게 지금 김충식이가 네네. 이철규에게 도자기를 선물한 도자기를 거예요? 선물을 하죠.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도자기를 반드시 2개를 만들어요. 2개. 하나를 선물 주고 하나를 본인이 보관을. 와, 그럼 이거 예. 보관한 도자기예요? 그렇죠. 예, 오. 보관한 거가 이제 찍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 상대방들이 안 받았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쌍으로 페어로 있는 거예요, 이게. 와, 재밌네. 예, 실제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 하는데 같이 들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실제로. 와.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지금 황교안 총리 있죠? 네. 이거는 몇 년도에 실제 총리 때예요? 아마 총리 전일 것 같습니다. 아, 총리 전에. 그 연도로 보면. 와. 똑같이 이제 문구는 거의 비슷하고요. 내용도 비슷한데 이분이 김충식 씨가 컬러 특수 코팅 도자기로 굉장히 인정받았는가 봐요. 그게 저분이 직접 만드는지 아니면 어디다 해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명인이라고 그래서 저거를 일본 황실 이런 데다가 팔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브로커리지를 해주는 분이 정대택 그 선생님하고 중간에 김충식 씨 화해를 유도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보면. 네. 어쨌든 저 기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은 사람들이 이 발뺌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저분은 뉴스를 보고 그냥 자기를 잘 모르는데도 뉴스에 왜 이런 데 보면 뭐 부음도 있고 무슨 승진 인사도 있고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옛날에 신문에 보면. 네. 그런 걸 보고 만들어서 찾아와서 선물 주고 한심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예, 그건 그냥 자기들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말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주 모르는데 저걸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럼 갖다 줄 때 갖다 주는 루트도 그렇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그죠? 안 되지. 그냥 뉴스만 봐서는 모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철규 의원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경찰서장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평경찰서장 했죠, 대표적으로. 총경 때. 그리고 송파경찰서장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저 살고 했던 데가 송파 이쪽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겹치겠다. 또 하나 있네요. 미시령 휴게소. 미시령 휴게소. 이제 예. 동거를 시작하면서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미시령 휴게소에 투자를 같이 했죠. 네. 충운산업이 원래 이제 모래 골재 채취하던 회사거든요. 바닷모래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이제 팔아서 부를 축적했는데 그때 미시령 휴게소도 경락받아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투자하고 그랬었죠. 그게 네. 다 그러면 이철규 의원의 관내 연결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안 받았다고는 못 하겠죠. 최소한 인맥이 이 대단하네. 사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김충식의 다이어리를 보면은 네. 권성동 이름이 또 나온다고 네네, 하던데. 다이어리 아마 증거가 다 있습니다. 네. 저 보시면 권성동 그 밑에 이철규. 이철규 이렇게 의원이 있죠. 네. 그 다이어리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것 같아요. 이 김충식의 다이어리는 열린공감 TV가 네네네. 우연히 이거를 확보를 했나요? 그 창고를 김충식의 예, 창고. 양평에 있는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창고를 갔는데 이제 급히 버리고 간다고 이제 처리를 하고 간다고 갔는데 네. 그게 이제 창고 밖에 대충 버린 거죠. 네, 노상원 씨의 이 인사 개인 문건의 그 내용, 동그라미, 총장, 의장 이렇게 표기된 인물들이 어떻게 그 다음 자리를 얻었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한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이잖아요. 노상원 씨는 당시에 어떻게 군장성 인사 문건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한눈에 봐도 정부기관이 만든 공문서 형식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부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역술인의 금고에서 이 문건이 나온 겁니다. 네. 2년 전 경찰 조사 때 이 문건 입수 경위를 물었는데요. 노상원 씨는 국방부의 공식 문서가 아니다. 개인이 작성한 자료다. 네이버 검색하면은 다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내밀한 육군본부 인사정보 등도 있지 않냐고 되묻자
아, 그런 건 네이버에 안 나오죠. 누군가가 갖다 준 것 같은데 기억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누군가 갖다 준 공공기관 문서라는 점은 인정한 셈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노 씨는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도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일단 주요 경력들이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군 장성 인사까지 반영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성이 된 셈인데요. 문재인 정부를 현 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새 정부 인사기조라는 표현도 있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인수위 시절로 추정이 됩니다. 노상원 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군 장성 인사에 개입할 정도로 비선 실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그 시절에 아마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이 문건에 손글씨로 쓴 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장성 인사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손글씨는 노상원 씨 자신이 썼다고 인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우선 손글씨 비교를 해봤는데요. 문건을 보면은 김승겸 대장 옆에 의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여기 노상원 수첩에 적힌 김의겸의 의, 국정원장의 장과 필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2년 전 경찰 조사 때 경찰도 왜 이런 손글씨를 썼냐고 물었는데 노 씨는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고 모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노 씨가 여전히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 손글씨를 정확히 언제 썼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왼쪽에 참고 자료 샵 1번 이 문건은 실제 문건이 아니라 김혜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요. 실제 자료에는 의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의장이라는 의자와 장자가 실제 메모의 필체와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네, 노상원 씨는 12.3 계엄을 위한 군 인사도 직접 짰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전에 롯데리아로 전현직 사령관과 대령 등을 불러서 내란을 모의하던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계엄령 선포 이후에 각각 맡을 역할을 배분했었습니다. 계엄사령부 정식 직제에 없는 제2수사단을 조직해서 본인이 실질적 단장을 맡으려 했던 건데요. 사실상 계엄 군인 사판을 노상원 씨가 짠 겁니다. 1심 재판부도 노상원 씨가 계엄을 주도했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군 인사의 시작과 끝이 모두 노상원 씨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특검을 의심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줄곧 군 비선 실세 역할을 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은 그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보고 노상원 수첩에 담긴 살인 예비 음모들 역시 허황된 망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건 속에는 별 4시 4명, 별 3시 20명이나 됩니다. 노상원 씨가 어떤 일까지 벌였는지 계속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별별 일을 다 벌여온 것 같습니다.